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. 지금 계속해서 엽기적인 행각이 전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. 양지민 변호사님. 네, 지난달 25일이었죠. 이 9시 8분 정도, 오후 9시 8분 정도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게 됩니다. 거기서 거실에서 이제 숨져 있는 큰딸을 발견을 했는데 이 김태현이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을 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태현이 그 당시에 사실 자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이 시신을 똑바로 눕힌 다음에 본인도 바로 그 옆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. 엽기란 말이 정말로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김복준 의원님. 네, 이게 아마 세 사람을 살해했는데 이제 그 엄마하고 작은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본인이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그 큰딸 그 여성의 옆에 누워 있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.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하면서 어떤 집착이 결국은 사망한 이후에도 발현돼서 그 여성의 옆에 이제 누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. 그러니까 광적으로 집착한 어떤 소유욕 같은 게 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관계망상적 사고다 이런 추정도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은 김복준 의원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관계망상적 사고 일단 이 부분도 좀 이 표현이 생소합니다만 일단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일단은 저 김태현의 입장에서는 저 여성이 본인을 좋아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. 착각하는 겁니다. 그 관계를 착각하는 거죠. 그런데 그 여성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서 버리면 그 원인을 본인한테서 찾지 않고 저 여성이 지금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유지하면서 나를 배제하는구나 네. 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부정망상으로 바뀌어서 공격 성향을 띈다. 네. 이제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죠. 아하. 그런데요,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, 예. 애초에 이 살인 사건을 보면 처음에 이 큰딸의 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1시간쯤 뒤에 들어온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큰딸을 살해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예. 큰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스토킹 범죄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던 이제 프로파일러들 말에 의하면 이런 거죠. 일단 본인을 싫어하게 된 그 여성이 좀 더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성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님과 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네. 그건 결국 스토킹 범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네. 그 상황 결국 그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 같이 고통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살해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토킹 범죄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앞서 김태현의 범행을 보세요. 정말로 자신을 퀵 서비스 배달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뒤에 그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세상의 둘째 딸, 그러니까 이 큰딸의 동생을 살해하고 보세요. 그로부터 장장 5시간 정도 그 집에서 추가적으로 귀가할 가족들을 기다립니다. 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고요. 그로부터 1시간쯤 뒤에 큰딸을 살해합니다.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, 지금까지도 줄곧 김태현은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고의적, 다분히 계획적이란 그 범죄의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뭡니까? 일단은 저 사람은 미리 그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범구라고 그래요.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부인하기 어렵고요. 네. 그 다음에 저 사람, 이거 방송에서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이 이 공격을 할 때 공격의 부위가 거의 치명적인 곳이에요. 이른바 급소라는 건가요? 급소. 아하.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그런 점증은 뭐 고의성을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아무리 우발적이었느니 뭐였느니 얘기해도 저건 아마 통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런데요, 더 우리를 경악해 하는 건요, 범행 전에 김태현의 행적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이
공개됐습니다. 김유진 아나운서. 맞습니다. 이 김태현이 사건을 벌이기 10분 전의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겼는데요. 이 모습만 봐서는 정말 그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지난달 23일 CCTV에 포착된 김태현의 모습입니다. 아주 태연한 모습으로 걷고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침입하기 10분 전의 모습인데요. 하하. 영상 속 김태현이 흰색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. 지금 저 배낭 속에는요. 범행을 저지른 후에 옷에 피가 튈 것을 감안해 미리 준비한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는 상태고요. 마트에서 훔친 칼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네. 흉기까지 저렇게 손에 들고 손에 든 비닐에 지금 아마 저게 들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메고 있던 가방에는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. 보세요. 그런데 범행 전에 누가 봐도 그냥 우리가 저 옆을 지나갔다면 그냥 길 가던 태어나게 길 가던 행인이었어요. 행인으로 오해했을 거예요. 그런데 범행 전에 태어난 침착함까지 묻어납니다. 김태현의 행동을 보면요.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. 최진봉 교수님. 예, 그렇습니다.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타인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사이코패스의 한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이런 연유로 봤을 때 이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. 왜냐하면 세 가족, 일가족을 지금 살해를 한 거잖아요. 그 고통을 느낄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거기 때문에.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. 사이코패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쇄살인처럼 한 뭐 6개월, 한 달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, 연속적으로. 예컨대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, 예컨대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살해 대상을 먼저 찍고, 그 찍힌 사람을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살인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또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또 사이코패스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금 전문가들이 부딪히고 있어서 명확하게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사실 저 모습이 무슨 범행 10분 전이다, 15분 전이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일단 범행 전에 찍힌 모습이에요. 범행 전에 저렇게 태연하게 가방에 갈아입을 옷과 그리고 왼손에 든 비닐 가방에는 흉기, 미리 준비한 흉기까지 지금 담겨져 있었고 저 때 큰딸이 주로 다니던 PC방에 들르는 지금 직전의 모습입니다. 혹시라도 큰딸이 퇴근 후에 PC방에 들르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대목이에요. 그만큼 치밀하게 범행 전에 이곳저곳에 큰딸의 이 자취를 계속해서 추적했던, 스토킹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장면입니다. 지금 이 김태현이 지금 사이코패스 여부인지를 또 밝히는 게 혹시 이 사건에서 네. 김복준 의원님 중요합니까? 중요한 대목이가 어떻습니까?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사이코패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는 아니에요.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고 그래서 다 범죄자는 아니거든요. 아하.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케이스인데요. 네. 사이코패스의 뭐 큰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공감력, 결여예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더 붙인다면 교활하고 치밀하고 그 다음에 늘 이제 도주한다는 도주 형태. 네. 그러다 보니까 김태현 같은 경우는 그 범행 이후에 그 피해자의 집에서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코패스가 이 자신이 희생시킨 사람 옆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아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에 맞추면 사이코패스 아니고 네. 저기에 맞추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서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. 네. 큰 의미도 없고요. 제가 네. 볼 때는 결국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이제 프로파일러라든지 이게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네. 이른바 얘기하는 PCRL 검사를 해서요. 네.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. 아하.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수사 중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니 뭐니 이거 하는 거는 실익도 없습니다. 예. 사실 시청자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이코패스라고 판단이 되면 형량이 더 늘고 그러진 않을 거란 네. 생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태현의 이 극악무도한 범죄가 지금 우리를 공분케 하고 있는 것이지
사이코패스 여부는 나중에 더 후차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런데 앞서 저희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게 뭐냐? 김태현이 군 복무 시절에 동료 선후배 군인들과 동료 군인들과 같이 찍은 사진 모습이고 저희가 당연히 옆에 있는 분들은 일단 얼굴이 나오지 않게 처리를 했습니다. 여러분 혹시 그거 들으셨죠?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태현은 군복무하기 전에 한 PC방, 물론 이 PC방은 그 피해자가 다니는 PC방과 다른 PC방입니다.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. 변변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 PC방 업주의 고마움도 배신하게 절도를 했어요. 금품을 훔쳤어요. 근데 나중에 그게 적발됐고 군복무 이후에 다시 그 PC방 가서 인사차 찾아갔던 얘기도 들려드렸습니다. 그런데 저렇게 군복무 시절의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가운데 김태현이요. 지난 6일 변호인과 접견을 가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안진용 기자님. 네, 김태현은 어제까지 총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마다 국선 변호사를 거부하고 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지난 6일 변호인과의 한 차례 접견이 있었거든요. 이때 변호인과 나눈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하하. 이날 김태현은요. 내가 살인범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지 모르겠다. 3명이나 죽었는데 나도 살아남아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해. 계속 살아도 될지 모르겠다.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이상하다고 느낀 게 이 미안함과 죄책감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느낌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은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. 김복준 의원님, 네. 김태현의 이 발언, 분명히 이 발언이 네.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것을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. 이 발언 의도된 발언입니까 혹시? 이거죠. 내가 살인범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. 이 얘기는 본인이 범행을 해놓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나도 지금 헷갈린다 이 소리 아니에요. 아하.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? 심신미약이라는 거예요. 아. 순간적으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범행했으니까 선처해달라. 선처해달라 그런 거고요. 그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 든다 하면 일견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. 아하. 나름대로 본인한테 어떤 그 방어 전략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. 야, 정말로 어떻게 이런 뻔뻔한 마지막까지도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시쳇말로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 겁니다. 형량을 어차피 지금 검거는 됐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니 되돌릴 수 없으니 형량을 낮춰볼 요량일까요, 양재민 변호사님? 일단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본인이 사실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무책임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정에서도 사실 이러한 주장이 쭉 일관된다면 뭐 글쎄요. 이거를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본인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법관들이 판단을 할 때도 이게 진정한 뭐 반성인지 내지는 진심으로 이게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. 네.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노원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. 김태현이 이제 애초에 피해자 3명을 발생시킨 그 살인 혐의는 뭐 명백합니다. 본인이 실제로 3명을 살해하고 이렇게 옆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. 근데 네. 거기에 추가적으로 2가지 혐의를 이제 더 추가를 했는데요. 앞서 보신 영상에서 이렇게 가방을 메고 뭔가 네. 이렇게 마트에서 훔친 흉기를 들고 준비해서 가는 모습을 진짜 보여드렸잖아요. 왼손에 비닐에 들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 흉기 역시 이제 마트에서 절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첫 번째 이제 둘째 딸이 집에 혼자 머무르고 있을 때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서 그 주거지에 침입을 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 침입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. 절도, 주거 침입, 물론 큰 죄죠. 하지만 무고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죄보다 크겠습니까?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범죄에 말이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.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, 한 가지 궁금한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지금 김태현은 본인의 범행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물론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과수에 DNA를 2차례나 보낸 이유는 대체 뭘까요? 미제 사건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.
이 사람의 대범하고 잔혹한 이런 범행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혹시 그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와 유사한 어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까?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. 경찰 입장에서. 네. 이른바 얘기하는 여죄가 있는지 미제로 끝나가지고 지금 그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하고 부합되는 어떤 DNA가 또 일치하는지 아하. 이런 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국과수에 다시 DNA 그 유전자 감식을 보낸 겁니다. 아니 그렇다면 이번 범행에 이 쓰인 수법을 보면 뭔가 예, 예. 일치하는 대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? 유사한 뭐 이런 그 미제 사건 등이 상당히 있어요. 아하. 주거 침입해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뭐 이런 저 상황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혹시 이 그 김태현이 그런 범행을 예전에 했었는지 여부를 네. 대조하기 위해서 네. DNA를 좀 보낸 겁니다.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해도 우리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한데 혹시라도 우리를 더 깜짝 놀라고 충격으로 몰아넣을 얘기가 나올지 너무나 벌써부터 소스라치게 놀라집니다. 이 사건도요. 김태현의 앞으로의 사건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고요. 그리고 내일 김태현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. 앞서 서울경찰청은 신상 정보를 공개를 결정했고 아마 내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이 큰데요. 이 부분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